북에서 넘어오는 기괴한 소리. 뭐 괴물이 소리 지르는 소리 같은 거 뭐 막 이렇게 소리 지르고 앵앵앵앵 대고 이제 새가는 소리처럼. 경계를 넘어오는 수천 수백 개의 대형 오물풍선. 그 결정적인 원인은 이제 평양이죠. 노동계급의 과학자라고. 3대 세습 권력이 힘써온 크고 작은 도발. 무엇보다 온갖 대내외 난관에도 굴하지 않고 결코 놓지 않았던 한 가지. 핵무기.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량 살상을 야기할 수 있는 핵무기를 개발을 하고 핵무기 개발을 위한 북한의 전력 질주. 얼마 전에 그 전술 핵탄두를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의혹이었던 북한의 핵 개발은 이제 실체적 위협입니다. 다 전력화돼서 가능하다. 그렇다 그러면 진짜 위험한 거죠. 오물풍선부터 핵무기까지 저들의 도발이 한반도 평화에 균열을 내고 있습니다. 한반도에서 군사 분계선과 비무장지대가 없는 곳, 한강 하구입니다. 경계선이 없어서 중립수역으로 지정되어 있죠. 중립수역에 위치한 교동도는 북한과의 최단 거리가 2.5km에 불과합니다. 북한과 가까운 곳이라 목함 지뢰가 떠내려오기도 했고 북한 주민들의 귀순 루트가 되기도 합니다. 이런 교동도에 몇 달째 주민을 괴롭히는 일이 계속되고 있다고 해서 찾았습니다. 그동안 경험해 본 적 없는 일이랍니다. 아, 그 사이렌 소리야, 그거. 그거 한 달 좀 넘어서요. 그냥 여기는 그래도 잘 안 들리지? 저기 인산이나 좀 무암이 이런 데는 잘 못 자요. 거긴 가까워서 이것도 저기밖에 안 돼가지고 못 자. 그 얼마나 센데 아주 그거 저기 가지고 어떤 때는 또 전력이 약해서 좀 약해. 근데 어떤 때는 엄청나게 세요 아주. 낮에는 안 해 잘. 그 밤 11시부터 시작하더라고 또. 어? 잠 못 자게 만드는 거야 나. 안녕하세요. 네, 뭐 좀 여쭤보고 싶어서 왔고요. 예. 저희는 이제 그 대남 방송 저쪽에서 소리 들리는 것 때문에 그 몇 달 돼서요? 몇 달이 뭐야? 근데 저기 이제는 저기야요. 이 대롱이 시장동 있잖아요. 네네. 거기까지 들려요. 사람만 괴로운 것이 아니랍니다. 내내 계속되는 기괴한 소리에 소들도 스트레스를 받는 모습이 역력한데 특히 어린 송아지들이 받는 스트레스가 크답니다. 지금 뭐 9개월 봄에 태어난 거지. 그러니까 걔네들은 좀 안절부절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향이 좀 딴 때보다 많은 것 같아요. 애들이요? 네, 애들 저기 있는 애들. 뭐라고 뭐 복합적으로 나니까 뭐라고 그럴 수가 없어. 내가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아, 쟤네들은 음악도 없나. 일상만 망가진 것이 아닙니다. 교동도에서 5년째 푸드트럭과 민박을 운영 중인 가수 안도 씨. 안도 씨는 조용한 곳을 찾다가 이곳 교동도에 자리 잡게 되었답니다. 하지만 안도 씨가 사랑했던 교동도의 고요한 평화는 지난 가을 어느 날부터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우리나라에서 틀어놓은 줄 알았어요. 철조망을 접근 못하게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행 관광객들이 거기 접근을 하거든요. 아, 그거 못하게 저렇게 사이렌 소리가 나는구나. 아, 그때 알고 보니까 그 연백 봉화감이라고요. 봉화산이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더라고요. 그래야 나중에 알았죠. 맞은편에? 네, 바로 앞에요. 엊그저께는 우리 민박 손님이
환불해달라고 그러더라고요. 너무 시끄러워 잘 못 잤으니까. 소리가 그 녹음용이 어디 있는데 참. 도대체 어떤 소리일까요? 기괴하다고밖에 설명할 수 없는 을씨년스러운 소리입니다. 교동도의 평화를 깨는 소리 테러. 도대체 언제까지 이 소리가 계속되는 걸까요? 밤 11시경. 취재진이 머무는 숙소에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20분이) 지나도록 소리가 계속됩니다. 이 소리가 어디까지, 얼마나 크게 퍼지는 걸까요? 주변 민가의 상황을 확인해 보기로 합니다. 기괴한 소리가 무거운 밤 공기를 타고 한적한 민가 곳곳으로 스며듭니다. 소음 정도는 얼마나 될까요? 생활소음 규제 기준에 따르면 주거지역 공사장의 경우 오후 10시 이후에는 50데시벨 이하여야 합니다. 65데시벨, 기준치 이상입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멀리서까지 들릴까? 차로 10분 거리, 남쪽으로 약 5km 떨어진 대룡시장 입구입니다. 밤 12시 반이 넘은 시간, 이곳에서도 소리가 들립니다. 막힘없는 지형이라 그런지 오히려 더 크게 들립니다. 이것도 기준치 50데시벨을 넘나들고 있습니다. 새벽 1시가 넘어가는데도 소리는 그칠 줄 모릅니다. 오히려 온갖 기이한 소리가 섞여 나옵니다. 언제쯤 소리가 그칠까? 소리가 안 들립니다. 네, 그러니까 끊겼어요. 그죠? 네. 새벽 1시 42분, 빗줄기가 굵어지자 소리가 그쳤습니다. 비로소 새벽의 고요가 찾아옵니다. 군사 분계선에서 남북의 확성기 방송이 시작된 것은 60여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먼저 시작한 것은 북한입니다. 북한이 1962년 서부 전선에서 대남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고, 이듬해 한국도 대북 심리전의 일환으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시작했습니다. 경쟁적으로 계속되던 양측의 확성기 방송이 멈춘 것은 1972년 남북 공동성명 직후였습니다. 4반세기 만에 이루어진 남북 대화의 결과였습니다. 그러다 1980년대 초 북한은 남북한 당국의 최고 책임자 상호 방문과 회담 제의도 거절한 채 확성기 방송을 재개했습니다. 남북 관계의 실질적인 진전을 기대하는 그 7천만 민족의 염려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대남 방송은 비방 중상이 더욱 경해지고 있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전파해야겠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공개한 내용에 의하면 북한은 전선 지역에 배치된 104개 지역의 확성기를 통해서 일일 평균 15시간 30분의 방송을 실시하고 있었습니다. 이 중 절반 이상이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 특정인 비방, 한미 이간 선동 내용이었습니다. 남북의 확성기 방송이 다시 중단된 것은 2004년이었습니다. 남북 장성급 군사회담의 육사 합의로 군사분계선 지역에서의 선전활동과 선전수단 제거에 합의한 것입니다. 하지만 2015년 비무장지대 목함질의 폭발로 긴장이 고조되면서 확성기 방송이 재개되었고, 북한의 대남 방송이 이루어지는 뒤쪽에서는 여전히 우리 대북 2018년 판문점 선언 직후 다시 남북의 확성기 방송이 중단되었습니다. 평화와 긴장에 따라 확성기 방송도 중단과 방송을 반복한 것입니다.
6년 만에 다시 시작된 북한의 확성기 방송. 새벽 5시, 어제 나왔던 곳에 다시 나왔습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 평화롭습니다. 도대체 어디서 어떻게 괴음을 내보내고 있는 것일까? 이를 확인해보기 위해 강화도 최북단에 있는 제적봉 평화전망대에 올랐습니다. 저기 보이는 강 너머가 북한 땅 연백평야입니다. 가장 가까운 황해북도 개풍군 대성면 3달리까지의 거리는 불과 2.3km. 때문에 이곳 전망대에서는 남한에서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북한 주민의 생활상을 육안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선전용 위정마을도 보입니다. 한쪽에서는 철조망 점검과 수리가 한창입니다. 잠시 후 낮인데도 기괴한 소리 방송이 시작됩니다. 육안으로도 확성기가 확인됩니다. 발 없는 소리가 막힘없이 강을 건너옵니다. 북한은 왜 다시 확성기 방송을 시작한 걸까요? 북한이 이제 내세운 명분은 이제 우리 시민단체들이 보내는 대북전단이었는데요. 시민단체들의 대북전단 살포를 멈추고 싶으면 북한 입장에서는 똑같이 해서 한국도 괴로움을 이제 맛보게 해줘야 한다고 봤던 거죠. 북한이 한국에 대한 일종의 보복행위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2024년 5월이었습니다. 일부 탈북민 단체가 대북전단을 보내기 시작하자 곧이어 북한의 엽기적인 대응이 시작되었습니다. 도로 한가운데 정체모를 비닐봉지가 달린 대형 풍선 2개가 놓여 있습니다. 봉지 안에서 분변으로 추정되는 오물과 쓰레기가 터져나와 있습니다. 어젯밤 북한이 날린 대남 전단용 풍선과 그 잔해들입니다. 3m가 넘는 대형 풍선에 매달려 온 것은 삐라라 불리는 기존의 대남 전단이 아닌 오물과 쓰레기였습니다. 기존과는 전혀 다른 내용물이었습니다. 무엇이 더 담겨 있을지 모르는 상황. 안전한 수거를 위해 폭발물 제거반인 EOD 팀과 탐지 장비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처음에 보냈을 때는 좀 상황이 심각했죠. 갑자기 막 콩 날라오니까. 북한은 하루에 수백 개의 풍선을 날리기도 했습니다. 오물 풍선은 접경 지역뿐만 아니라 서울, 인천 등 도심에도 떨어져 시민들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습니다. 오물 풍선 중에는 기폭장치로 추정되는 것이 달려있기도 해서 폭탄일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자아내기도 했습니다. 민가에 떨어진 오물 풍선에 달린 기폭장치가 터져서 화재가 발생하는 사건도 있었습니다. 산에 떨어지면 산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군은 유관기관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국민들에게 사실을 신속히 알리고 있고, 이 쓰레기 풍선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이 바라지 않던 상황 악화를 불러옵니다. 한국 정부 입장에서는 확성기 재개를 시작을 했거든요. 북한은 쓰레기 풍선을 보내서 여기에 대해서까지 맞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남북한 간의 일종의 기싸움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북한의 오물 풍선이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 상공에까지 날아오기도 했고 서울 상공에서 터져 내용물이 흩뿌려지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북한이 보낸 오물풍선 때문에 생긴 피해액은 2억 원에 육박하고 오물풍선의 개수는 5천 개가 넘습니다. 그렇다면 이 풍선은 어떤 재질로 만들어졌을까요? 박주연 박사를 찾았습니다. 해가지고 이제 받아가지고 세척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 풍선을 딱 받았을 때 보면 색상이 하얀색이 아니거든요. 네. 그래서 이거 틀린데 그랬더니 굉장히 크게 팽창하게 되면 이게 하얀색으로 바뀝니다. 찢어도 괜찮아요. 쭉 당겨보세요, 어떤가. 네네. 근데 이게
우리나라에서 만든 풍선의 고무의 질감하고 좀 많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이제 그 거대한 풍선이 해야 되니까 조금 더 특수하게 제작된 풍선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결국 60년간 방송과 중단을 반복해온 확성기 방송이 오물풍선 도발로까지 이어진 것입니다. 쓰레기 풍선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은 과거에는 남북대화를 담당했던 조직으로 추정이 돼요. 통일전선부라고 있지 않습니까? 김정일의 대남 전략은 한국 정부와도 대화를 한다는 거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정부라든지 한국의 이런 사회기관과의 소통도 맡았던 기관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이제 대화의 이런 파트너로 이제 인식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번에 대남 전략을 바꿨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화를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비난 또는 이 남북 관계를 적을 상대하듯이 하는 이 업무를 담당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이 쓰레기 풍선을 담당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의 대남 전략이 180도 달라진 것은 2024년 1월 김정은이 이름하여 적대적 두 국가론을 공식적으로 천명하면서입니다. 강령적인 시정력. 동남 관계가 더 이상 동족 관계, 동질 관계가 아닌 적대적인 두 국가 관계, 전쟁 중에 있는 완전한 두 교전국 관계라는 현실은 조선반도의 실상입니다. 우리 공화국의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완전히 제거해 버려야 합니다. 적대적 두 국가론에 따라 북한은 국경 요새화를 선언하고 남북 연결 도로와 철길을 폭파했습니다. 군사분계선 일대 요새화 작업도 진행했습니다. 실제로 군사분계선 10여 개 지점에서 대전차 방벽과 철조망을 건설하는 모습이 포착되었습니다. 북한이 수십 년 동안 유지해온 남북관계의 틀을 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내세운 것이 바로 핵입니다. 이미 나는 우리 핵무력이 전쟁 억제라는 번영 이외의 제2의 사명에 대하여 명백히 언급한 바가 있습니다. 만약 적들이 전쟁의 불꽃이라도 튕긴다면 공화국은 핵무기가 포함되는 자기 수중의 모든 군사력을 총동원하여 우리의 원수들을 단호히 징벌할 것입니다. 북한은 2025년 신년이 시작된 지 일주일도 되지 않아 미사일 도발을 단행했습니다. 북한은 이 미사일이 신형 중장거리 극초음속 미사일이라고 밝히면서 음속의 12배 속도로 1100km를 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문제는 극초음속 탄도미사일일 경우 탐지와 요격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하마스 무력 충돌에서 이스라엘은 하마스의 미사일 공격을 궤도 추격해 요격하는 아이언돔으로 방어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철통 방어 체계로 알려진 아이언돔도 막지 못한 미사일이 있었습니다. 바로 극초음속 미사일입니다. 김정은 시대에는 일반적인 군사 도발이 아니라 핵실험이라든지 미사일 실험, 그리고 핵무기를 위한 미사일 실험 같은 전략 도발을 주로 하게 됩니다. 근데 핵무기를 개발하기 위한 기술적인 잠재력을 북한이 갖추려고 노력하기 시작한 시기는 50년대 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50년대 말에는 자기의 든든한 우방이었던 중국과 소련이 갈라서기 시작한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편의 국제 진영이 약화되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국제적인 불안감을 느꼈고, 동시에 한반도에서는 주한미군이 핵무기를 반입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핵무기에 대해서 자기를 지켜줄 소련이나 중국의 해구산이 필요한데, 중국과 소련이 싸우는 바람에 그런 해구산들을 제공받을 수가 없었던 거고, 그래서 소련의 해구산은 믿을 수가 없다라고 보고 자체 핵 개발을 시작한 걸로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고요. 인류사 최초로 원자폭탄이 실전에 쓰인 것은 2차 세계대전 막후였습니다. 미군은 일본 나가사키와 히로시마에 각각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투하했습니다.
결국 일본은 항복했고 한반도는 해방되었습니다. 그리고 5년 뒤인 1950년 6월 25일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의 남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미국이, 북에는 소련이 뒤에 있는 이념 전쟁이자 지정학적으로 중요한 한반도를 놓고 벌이는 양보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일본의 원자폭탄 투하를 명령했던 트루먼 대통령이 이번에는 한반도의 핵무기 사용을 언급했습니다. 메가더가 만주 원자폭격을 건의한 다음 날이었습니다. 트루먼 대통령의 발표는 이 땅에 핵무기에 대한 뿌리 깊은 우려를 심어놓았습니다. 이 전쟁 끝나자마자 김일성이가 말했어요. 소련도 너네가 북한 지원을 딱 멈추라. 북한군을 38선 이북으로 철수시키라. 그거 안 하면 트루먼이 핵무기를 쓰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탈린이 지원을 전쟁 와중에 딱 끊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핵을 가져야 되겠다. 6.25 전쟁 정전 직후 김일성은 인민군을 개편하면서 별도의 핵무기 방위 부대를 설치했습니다. 핵 개발을 위한 원자 및 핵물리 연구소도 만들고 관련 인력 양성을 위해 구소련으로 유학도 보냈습니다. 또한 구소련과 핵에너지 평화이용 협력 협정을 맺어 기술 이전의 발판을 마련하고 관련 기술자들을 구소련에 파견했습니다. 김일성은 핵기술 개발에 진심이었습니다. 직접 핵기술 관련 전시회에 참가하는 모습을 공개해 관심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1960년대에 들어서면서 북한은 러시아로부터 연구용 원자로를 도입하고 대외적으로는 영변 가구 공장으로 알려진 핵연구단지를 조성합니다. 이즈음, 쿠바의 소련 미사일 기지가 미국에 발각되어 문제가 되자 소련이 철수합니다. 이를 본 김일성은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핵 개발에 더 집착하게 됩니다. 지난 2024년 김정은이 설립 60주년을 맞은 국방과학원을 직접 찾았습니다. 국방과학원은 북한의 미사일 개발 핵심 부서로 핵무기 개발도 담당합니다. 그동안 북한이 선보인 대부분의 미사일이 이곳 국방과학원의 작품입니다. 조직도 상으로는 군수공업부 산하기관이지만 사실상 수령이 직접 지휘하는 직속기관입니다. 지금까지 국방과학원을 중심으로 개발한 미사일은 300km 사거리의 근거리 미사일부터 5,000km 이상 날아가는 대륙간 탄도미사일까지 20여 가지에 이릅니다. 여기에는 전술 유도탄과 극초음속 미사일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군수산업체라고 딱 보시면 돼요. 거기에 국방과학원 이경재위원회 영변 핵연구소가 있는데 김정일이는 1980년대에 뭐라 그랬는가? 이 삼두마차가 아니라는 거예요. 국방과학 이경재 군수산업체 영변 핵연구소. 이거는 평양에 넣을 수 있는 삼두마차가 아니다. 여기는 선두마차가 분명히 있다. 그 선두마차가 바로 국방과학원이다. 군소부문, 국방과학부문은 한 번 들어가면 뼈를 묻어야 한다고 딱 돼 있어요. 비밀 때문에 내보내질 않아요. 비밀리에 은밀하게 핵무기를 개발해온 북한은 1980년 조선노동당 6차 당대회에서 대규모 원자로 건설 계획을 공표합니다. 이 대규모 원자로라고 하는 게 사회주의 국가들한테는 사회주의 완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있거든요. 왜냐하면 소련이 경수로를 50년대 초에 건설하고 나서 이게 사회주의의 미래를 보여주는 거다라고 선전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상징으로서 북한이 경수로를 건설하기 시작하겠다고 한 것도 있지만 동시에
북한이 선택한 그 원자로 모델이 영국이 최초의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서 선택한 원자로 모델과 똑같았습니다. 모델인데 이게 핵무기를 만들기 위해 아주 용이한 원자로 설계라고 이제 이해가 됐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80년대 결정과 북한이 원자로를 이제 건설하는 모습을 보면서 핵 개발을 결정했구나라고 하고 의심을 많이 했죠. 영변 지역에 플루토늄을 생산할 수 있는 원자로가 건설되면서 북한의 핵무기 생산 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이때부터 국제사회는 북한이 비밀리에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냐는 강한 의구심을 품었습니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인 IAEA는 1980년대 후반에 북한이 비밀리에 플루토늄을 추출했다고 의심했습니다. 실제로 1987년부터 총 6차례 핵무기 실험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진행됩니다. 북한 노동당 비서였던 황장엽은 망명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힙니다. 북한은 핵과 화학무기 등을 사용해서 남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라는 언급을 하신 바 있습니다. IAEA에서 그 특별 사찰을 하기로 되어 있는 그것을 하면은 얼마나 만들는가 하는 것이 확정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때는 것은 상식화되어 있습니다. 1994년 북한을 탈북한 강명도 씨와 조명철 씨 역시 북한이 이미 핵무기 5개를 보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북한이 심각한 식량난을 겪고 있지만 이를 타개할 방법은 핵무기 완성뿐이라고 생각하며 핵탄두와 탑재할 로켓 개발에 열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실제로 북한은 1984년 자체 개발한 단거리 탄도미사일인 스커드 미사일을 처음으로 시험 발사했습니다. 김일성 적석이 1984년 10월 25일 중거리 미사일 미션을 내릴 때 10월 25일 과학자 돌격대가 조직됐을 때 그 정치분과 유일하게 담당 기자였어요. 1987년 4월 11일 김정일이가 국방공원을 떠나와서 장거리 미사일, 소위 위성물 개발할 때 대한 미션을 내렸을 때는 10월 25일 과학자 돌격대 하나 간투 뒀었어요. 북한은 스커드 미사일 개발을 위해 1980년대 이집트로부터 발사대와 미사일을 구입했습니다. 그것을 분해해 연구한 뒤 역설계해 미사일을 제작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단거리 다음은 중거리, 중거리 다음은 장거리 미사일 개발 미션이 숨 쉴 틈 없이 주어졌고 이를 수행하는 것은 과학자 돌격대라는 과학자와 기술자 집단이었습니다. 모든 기계 설비는 1945년 8월 15일 일제가 남기고 간 거기에 기반을 두고 있어요. 아직까지도 60년대까지 소련이 물려준 그 시대의 공작 기계들이 멈춰져 있어요. 1980년대 김정일이가 새로운 단능 설비, 최신의 설비를 귀중한 당자금을 들여서 수입에다가 미사일 종합 공장에 줬다. 제가 93년도에 그 공장에 취재한 적이 있어요. 유일한 미사일 종합 공장입니다. 북한은 1993년 신형 미사일인 노동 1호 시험 발사에 성공했습니다. 핵 관련 미신고 시설 특별 사찰을 거부하고 있던 북한이 시위하듯 발사한 것이었습니다. 세계는 노동 1호의 사거리에 주목했습니다. 노동 1호는 사정거리 1000km 정도로 추정되는 미사일로 500km 거리의 동해바다 목표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노동 1호 미사일의 성공적인 발사는 북한의 미사일 능력이 상당한 수준으로 발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했습니다. 그 이후에 북한이 미사일 실험을 언제 하나 봤더니 89년에서 92년 사이에 좀 했습니다. 그 시기는 안보적인 요인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소련이 이제 무너지고 소련이 미국과 관계를 개선하고 중국도 심상치 않은 시기이기 때문에 그럼 북한은 93년은 아시다시피 북핵 1차 회기가 있었기 때문에 동시에 80년대 말부터 이 90년대 초 이 시기는 김정일이 군권을 아버지로부터 가져오는 시기예요. 본인이 군권을 가져왔으니까 국방위원장으로서 강한 모습을 보여줘야 되겠죠. 이런 정치적인 필요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적인 필요와 소련과의 관계 약화 그리고 미국의 압박 강화라고 하는 안보적인 상황에서 핵 개발을 고려를 하고 미사일 실험했다라고 보여지고요. 1998년 본격적인 김정일 시대에 막이 올랐습니다. 김정일이 아버지 김일성의 3년상을 마치고 국방위원장과 노동당 총서기에 오르며 권력 승계를 공식화한 것입니다. 김정일이 최고의 자리에 오른 그 해에 북한은 대포동 미사일을 공개했습니다. 대포동 미사일은 백두산 로켓이라고도 불리는 준중거리 탄도미사일로 사거리가 노동미사일보다 긴 2,000km 이상입니다. 7년 뒤인 2005년, 김정일은 북한이 핵 보유국임을 공식 선언합니다. 그리고 2006년 미국 독립기념일인 7월 4일에 장거리 미사일인 대포동 2호를 포함해 탄도미사일 7기를 발사합니다. 유엔 안보리 결의안에는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평화적 목적의 미사일 발사를 포함한 북한의 모든 미사일 발사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1695 결의를 채택했습니다. 온 나라 전체 인민이 사회주의 강성되고 건설에서 일대 비약을 창조해 나가는 벅찬 시기, 우리 과학연구 부문에서는 주체 95 2006년 10월 9일 지하 핵시험을 안전하게 성공적으로 진행하였다. 북한 김정일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제재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사전에 핵실험을 하겠다는 성명까지 발표한 뒤 첫 번째 핵실험을 단행했습니다. 계좌 동결 압박에 시달리던 시기였습니다. 원료는 플루토늄이었는데 강도 3.5가 넘는 인공 지진파가 감지되었고 그 위력은 히로시마에 투하된 핵폭탄의 30분의 1 수준으로 알려졌습니다. 핵실험 장소는 풍계리 핵실험장이었습니다. 북핵 상황이 급진전하자 북한의 핵무기 문제 해결을 위한 육자회담이 재개되었고 진전이 있는 듯 했지만 오래 가지 못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즉시 사죄하지 않는 경우 우리는 첫째로 공화국의 최고 이익을 지키기 위하여 부득불 추가적인 자위적 조치들을 취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로부터 한 달 후인 2009년 5월, 북한은 함경북도 풍계리에서 2차 핵실험을 강행했습니다. 북한은 장령이 텔레비 나와가지고 남한을 협박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갑자기 군 장령이 나와가지고 남한을 협박을 하는 거예요. 2008년 말 2009년도에 5월 달에 핵실험, 2월 달에 미사일, 장거리 미사일, 막 한반도가 그냥 막 완전히 긴장 상태로 들어갔어요. 왜? 김정일이라는 독재자의 권력이 공백이 생긴 거거든요.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라고 자신이 느꼈던 거야. 수령님께서 개척하시고 우리 당 2008년 뇌졸중으로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던 김정일은 약 80일 만에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2년 뒤인 2010년 열병식에서 무수단 미사일을 첫 공개했습니다. 북한이 31일 새벽 무수단 미사일은 사거리 4,000km의 중거리 탄도미사일입니다. 북한은 전략 로켓 무기를 관장하는 핵무기 부대도 함께 공개했습니다. 핵 기술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을 기준으로 한다면은 50년대 말에서 60년대 초, 핵 연료 주기를 완성한 거로 한다면은 80년대 초 중반, 김정은이 등장하기 전까지 북한은 뭐 했냐라고 한다면 북한이 당장은 국제사회 압력을 버틸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핵무기를 비밀리에 개발하면서도 아니라고 하고 외교적인 보상이 있으면 중단하고 이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그 핵무기를, 그러니까 핵무력을 건설하겠다라고 하고 북한이 전략 로켓군이라고 하는 핵무기 부대까지 공개하게 된 것은 이제 2009년에서 2012년의 단계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2011년 12월 김정일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2008년 김정일의 뇌졸중 투병 이후 후계자로 낙점된 막내 아들 김정은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김정은은
국제사회의 제재가 계속되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핵무기 개발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뭐 자기 체제로 정립하지 못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까요? 네, 김정은 같은 경우에는 체제를 완전히 정립하지 못한 상태에서 통치를 시작했기 때문에 반대 세력들 또는 충성하지 않는 세력들을 제거하고 자기 체제를 만들며 가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김정은의 입장에서는 핵 미사일 개발이라고 하는 것이 그 체제를 만들어가는 수단이라고 봤던 거죠. 2012년 북한은 김일성 생일 100주년을 맞아 인공위성인 광명성 3호 로켓을 발사하고 지구 궤도 진입에 성공했습니다. 대륙간 탄도미사일 개발에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대북 제재 결의안을 채택했지만 북한은 다음 날 3차 핵실험 강행을 예고하며 강경 대응했습니다. 김정일 때와 김정은 때의 노동신문의 외교사설을 제가 다 전수 조사를 해서 살펴보니까 김정일 때는 대놓고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간접적으로 드러내요. 다른 나라의 케이스를 통해서. 그런데 김정은이 집권하자마자 2012년에 노동신문의 월간 국제정세개관을 전 키워드 조사를 해보니까 100%로 2012년에 핵무력 고도화에 대한 얘기만 해요. 김정일 때는 먹고 살기 힘들어서 미국, 일본, 뭐 그런 서방 국가들과도 외교를 했습니다. 그걸 우리가 실리 외교라고 했죠. 실용 외교. 그렇게 해서라도 필요한 거는 얻자라고 했는데 우리 다 필요 없어. 실용 외교 뭐가 없어. 그냥 아무것도 안 해. 우리 핵만 갖고 있으면 돼. 2013년 2월 12일 북한은 1, 2차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세 번째 핵실험을 강행했고 4.9 규모의 인공지진이 감지되었습니다. 2016년 1월 6일 10시 주체조선의 첫 수소탄 시험이 성공적으로 진행되었다. 이후 북한은 2년 동안 3번의 핵실험을 더 감행했습니다. 핵탄두의 위력 판정을 위한 핵폭발 시험을 북한의 핵실험은 거듭될수록 위력이 더 커졌습니다. 계속해서 추정 규모가 지금 증가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기간 동안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에 주력했습니다. 핵탄두 소형화는 다양한 미사일에 실을 수 있는 전력 무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입니다. 자, 이제 지금부터는 정확도, 그다음에 소형화, 정밀화, 정교화 이런 작업이 김정은 시대 시작되면서 2016년도에 제4차 핵실험 하면서 증폭 실험을 하잖아요. 부스터 핵폭탄. 증폭 실험을 한다는 게 뭐냐면 소형화거든. 그다음에 수소폭탄. 이 두 가지로 연결되는 과도기가 있는 게 증폭핵이에요. 그 2016년도인가. 김정은이 집권하고 4년밖에 안 돼. 그럼 4년 만에 완성됐겠느냐? 아니지. 그보다 훨씬 전부터 그 작업이 진행이 됐죠. 북한은 핵탄두의 소형화, 경량화에 성공했다며 화성 13형용 핵탄두를 공개했습니다. 화성 13형은 점화와 발사가 빠른 고체 연료 미사일이었습니다. 북한은 연이어 화성 14형의 발사에도 성공하며 ICBM 탑재용 수소폭탄 개발의 완성을 선언했습니다. 북한이 사실은 미사일 기술은 대단하죠. 전 세계에서 5등 안에 들 정도로. 왜냐하면 단거리 미사일부터 14,000km 가는 그 화성 15형까지 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300km, 그보다 더 짧은 독자, 120km 아주 숏 미사일부터 크루즈 미사일, 북한이 미사일이라고 종류는 다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북한의 미사일은 기술은 상당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죠. 북한의 핵폭탄 개발을 이끈 것이 국방과학원이라면 핵미사일을 운용하는 곳은 전략군입니다. 전략군은 각종 미사일을 운영하는 북한군의 핵심 부대로 육해 공군과는 별도의 독립된 부대입니다. 현재는 미사일 사거리에 따라 3개 벨트로 나누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대부분 다 국방과학원이 주로 이제
개발을 해서 이제 대부분 다 연구 개발해서 하고 대학들이 대부분 다 이 미사일 개발하는데 부분적으로 연구하는데 상당히 많이 동참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조선인민군 그 전략군이 있어요. 실질적으로 뭐 ICBM 같은 거 전략 미사일들을 이제 실제 발사 운용을 하는 부대죠. 그래서 결국 이제 군과 국방과학원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네. 북한은 완성된 핵을 무기로 미국과의 협상에 나섰습니다. 2018년 5월 북미 회담 한 달 전에는 풍계리 핵실험장을 공개하고 폭파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2019년 6월 싱가포르 회담에 이어 베트남 하노이에서 두 번째 북미 정상회담이 열렸습니다. 과연 북핵의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실패였습니다. 두 정상은 빈손으로 돌아갔습니다. 북한은 다시 핵무기 고도화에 매진했습니다. 2024년 9월에는 핵탄두 제조에 쓰이는 고농축 우라늄 제조 시설을 이례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우리는 핵 보유 국가다. 김정은의 강변이 들리는 듯합니다. 김정은 정권 출범하고 핵과 자기를 동일시켰어요. 그러면서 이제 핵 개발을 가속해 나갔잖아요. 세 차례의 지하 핵시험과 첫 수소탄 시험을 성공적으로 진행함으로써 우리나라를 세계적인 핵강국이 전열에 당당히 올려세우고 내가 무력에 의한 생존 전략으로 돌아서야 되겠다. 그게 핵 개발이에요. 김정은 12년부터 지금까지 김정은의 핵 개발은 정말 말도 못하게 우리가 얘기하는 질주했다 그러나? 오물풍선부터 핵무기까지 지난 70여 년 대를 이어가며 진화해온 북의 도발. 북의 체제 유지를 위한 벼랑 끝 선택은 한반도와 국제사회에 점점 더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핵무력이 상당히 완성이 됐고 이제 러시아의 핵심 기술을 받을 것만 남아있고 그리고 상당히 오랫동안 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오물풍선을 보낸다거나 GPS 교란한다거나 뭐 군사 분계선에서 이상한 소리를 보낸다거나 그런 어떤 사실은 굉장히 대담한 도발들을 굉장히 수차례 하고 있습니다. 북한의 도발 강도를 약, 중, 강으로 따지면 저는 강 수준에 와 있다고 봐요. 그렇습니다. 북한은 지금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무력 도발을 위한 핵무력 완성에 가까워지는 것. 그것을 지상 최대의 과제로 놓고 러시아와 결속하고 있고 앞으로 중국과도 그런 거래를 계속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 한국과 미국이 가장 걱정하는 부분. ICBM의 다탄두와 혹은 고도화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장거리 SLBM 능력의 완성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너네 핵 갖고 있어? 우리도 핵 갖고 있어. 어디 서로 버텨봐. 이런 수준까지 되는 것을 가장 우려하는 거죠. 이제 한국같이 잘 사는 나라가 북한같이 못 사는 나라에 핵무기력이 겁을 내느냐라고 하는데 한국이 이제 전 세계 5위의 군사 대국인 것도 사실이고 또 북한의 재래식 군사력에 대해서는 압도적인 우위를 가지고 있는 걸로 많이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북한이 갖고 있는 국제사회 평판은 중동의 독재국가랑 유사하거든요. 가장 위험한 무기를 이제 가장 비이성적인 이제 지도자가 가진 상황으로서 다른 나라보다 더 위험하게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에 국제사회 분쟁과 충돌을 야기할 가능성이 오히려 있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자동차처럼 핵무기 개발과 완성을 향해 전력 질주해온 북한의 세습 정권.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북한의 위험한 질주를 멈추게 할 힘센 평화 전략입니다.